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장 그 네 번째 강의랑 좀 옷이 똑같은 거 보면은 같은 날 촬영하고 있구나 바로 눈치채실 수 있죠. 자, 우리 5장 5장이 아니죠. 4장. 자, 제2편 보험법규의 제4장 보험 모집 준수사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규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지겹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되게 지겨워요. 지겨운데 책으로 보시기만 하면 너무 지겹고요. 제 강의랑 같이 보셔야지 그나마 조금 웃기게 생긴 얼굴도 보시면서 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옵니다. 보험 감독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 감독 방식. 자, 보험회사도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 감독주의. 자, 이 실질적 감독주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감독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실질적 감독주의는 뭐냐? 자, 실질적으로 감독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감독할 거냐? 자, 쉽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감독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하게 되면은, 자, 보험회사의 설립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관리하고 상품을 유지하고 상품을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회사가 망해, 파산, 부도 뭐 이런까지 여기까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 감독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감독 방식을 유지한다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험 산업은 그래도 잘 감독되어지고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뭐 준거주의라든가 공시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질적 감독주의를 우리나라가 쓰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보는 거다. 설립부터 파산까지 부도까지 모든 거를 감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 그래서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책 보지 마세요. 제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 보험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특성도 알면서 그 각각의 차이점만 좀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있고요. 보험 대리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 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만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자,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돼 있습니다. 중개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대리점의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대리점은 말 그대로 대리하는 데구나. 자, 보험 중개사는 중개네 말 그대로 중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설계사는 중개하는 사람,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중개사는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설계사도 중개고 중개사도 중개인데 그러면 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도 우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설계사도 중개사 중개인데 그거의 차이점은 바로 소속의 차이입니다. 소속의 차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디 보험사에서 일할지, 어느 대리점에서 일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설계사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드S 안에서는 수많은 설계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설계사님들도 중개를 하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S사, 뭐 A사, 뭐 여러 가지 H사, K사 이런 생명보험 회사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하는 설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사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냥 이거는 독립적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험 설계사는 중개를 하는데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중개를 하지만 독립적으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의가 있느냐? 바로 일사전속주의.
일사전속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일사전속주의 무슨 말이냐? 하나의 회사의 전속으로 소속되어야 된다. 하나의 회사에 전부 소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려고 하는 회사, 입사하시려고 하는 대리점 이런 데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중개를 할 수 있다라는 일사전속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원수사 뭐 K사, S사, A사 이런 원수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생명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들어갔으니까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없습니다. 왜? 일사전속주의이기 때문에 생보사에 들어갔으면 생보사 상품만 파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인 것이 있습니다. 일사전속주의의 예외 법칙이 바로 교차모집제도입니다. 교차모집제도. 자, 이 교차모집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내가 A라는 생명보험사에 취직돼 있어요. 입사를 했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세일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당연한 거죠. 근데 손해보험사도 판매를 하고 싶어. 그래서 B라는 손해보험사에 교차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생보 상품은 A 생보사, 손해보험 상품은 B 손보사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사전속주의에 예외되는 그 주의가 교차 모집 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럼 반대는 가능할까요? 내가 만약에 B라는 손보사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A 생명보험을 좀 판매를 하고 싶어. 그럼 이때 교차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생명에서 내가 소속이 돼가지고 B를 교차로 하든가 B에 소속이 돼가지고 A를 교차로 하든가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둘 다 생명 손보 다 팔 수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보고 아마 합격하실 거니까요. 제 두 번째 손해보험 이제 영상 찍을 때도 꼭 제 영상으로도 합격하시고요. 자,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볼까요? 이럴 경우 내가 A 생명보험사에 다니고 있는데 A-라는 생명보험사에서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 막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막 고객님들도 뭐 문서 씨는 이 A- 생명보험사 상품 못 파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고 싶어. 내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걸 내가 교차로 해야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하다. 이 교차를 할 때는 2종만 가능하다. 2종. 다를 2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보험사에 먼저 들어갔어. 그럼 교차는 손해보험사로. 손해보험사에 먼저 내가 전속으로 소속되어 있어. 그러면은 생보사를 교차로 할 수가 있다. 생명, 손해 아니라 생명, 손해 혹은 손해, 생명 이런 식으로 교차 모집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보사 선택하실 때도 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선택하셨겠지만은 이 손보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교차 모집은 어디로 할 것인지도 한 군데밖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또 계속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한번 넘어가 보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확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리하는 곳이래요. 보험회사가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개발 제외하고 뭐 상품을 세일즈하게 되고 보험료를 수령해가지고 그 계약을 관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대리점이 뭐 대리를 한다고 한답니다. 자, 근데 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아까 설계사들 일사전속주의로 하나의 생명보험사 상품, 하나의 손해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품들을 다 판매를 합니다. 모든 회사들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적은 데가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상품들을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L사의 생명보험 상품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 대리점
뭐 A라는 보험 대리점에서 저 죄송한데 저희 L사 생명사 상품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저 혹시 판매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설계사들도 몇 명 있고요. 저희 설계사들이 좀 L사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 L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 우리 거 갖다 파세요. 가볍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판매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를 뭘 믿고 판매권을 주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럼 우리한테 영업 보증금을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얼마 정도가 되느냐? A 보험 대리점이 개인 보험 대리점이었으면은 1억 한도, 법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한다면은 3억 한도로 우리가 영업 보증금을 맡겨야지만 그 판매 자격을 좀 갖출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실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 정도에 맡겨야 된다. 영업 보증금이 있다. 영업 보증금. 영업 보증금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보증금이 있구나. 영업 보증금이 있다. 영업 증금이네요. 영업 보증금이 있다. 개인 대리점은 1억, 법인 대리점은 3억 한도로 해가지고 영업 보증금이 있다. 자, 이 돈은 지금 제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협회? 금감원? 아니죠. 보험회사에다가 영업보증금을 맡기는 거죠. 꼭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럼 중개사 같은 경우도 영업보증금이 있을까요? 중개사 같은 경우에 영업보증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이신 분들인데 영업보증금을 또 내야 된대요. 그래서 독립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낸다? 금감원에 낸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십시오. 금감원에 낸다. 자, 그럼 설계사는 영업보증금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험 설계사에 시작하실 때 갑자기 회사에서 네, 보증금 내셔야지만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얘기 안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영업보증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회사한테 1억 혹은 3억 한도로 내고 영업보증금,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다 낸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원페이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지는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L사생명에 A 대리점이 갔을 테니까 영업보증금을 맡기래요. 개인 1억, 법인 3억.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은행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은행 가서? 은행에서 갑자기 보험 판매하는 부스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런 거 한번 떠올리시면은 그럼 저기서도 보험을 파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그런 곳이 바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입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입니다. 자, 은행에서도 보험을 파니까는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곳 은행이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보험 판매하다. 거기가 바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은행 중에 좀 이렇게 되게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나요? 자, 여러분들의 주거래 통장은 어디십니까? 저는 W사입니다. 자, 피디님은 어디시죠? 네, 기업. 네, K사. 이렇게 H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의 주거래 통장인 W은행이 딱 갑니다. L사 상품을 저희가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판매 자격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L사생명께서 여기 W은행에다가 내가 너희를 뭘 믿고 우리 판매권을 주냐? 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A 대리점에 갔다가는 야, 내가 너희를 뭘 믿고 그래? 너네 보증금 좀 맡겨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W은행, 우리나라 굴지의 그 은행이 가가지고 야, 니네 거 좀 팔게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뭘 믿고 해? 안 하죠. 영업보증금 없습니다. 영업보증금 없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괜찮죠. 그래서 영업보증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역시나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는 웹툰도 있죠. 이것도 광고인가? 어쨌든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저같이 돈이 없으면은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영업보증금, 금융기관 보험보증금을 영업보증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확장해야 됩니다. 이 특성을.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우리 은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은행에서는 은행 안에서만 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큰 은행 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옆에 딱 멋들어지게 무슨 VIP 부스, PB 부스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판매하는 게 뭐다? 바로 방카슈랑스,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판매하고 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지정된 장소라고 한다면은 은행 내부가 있고요. 은행 안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은행에서 한 걸 딱 나와가지고 전단지 돌렸어, 보험을. 그럼 바로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리고 사이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그 W은행, 거기에 홈페이지. 그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보험 상담을 권한다? 보험을 판매하려고 한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무조건 은행 안에서 혹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서 나 전화 진짜 많이 받는데? 막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건 어떤 것이냐? 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은행과 신용카드사라고 생각하시면 갑자기 생각이 편해지십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전화가 와요. 신용카드사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니까 신용카드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네, 고객님한테 드리는 VIP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월 2만 원으로 뭐 치아, 레진, 뭐 임플란트, 뭐 크라운까지 다 보장이 가능한 치아 보험이 나와서 특가로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전화 분명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지정된 장소, 은행 안에서 홈페이지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업자,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신, 우편 이거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는 은행 홈페이지 이것만 속하는 것이고 신용카드 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거를 전화나 우편이나 통신으로나 다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 쓴 내용들이 책에 있나 없나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자, 책 한번 보시죠. 자, 보험 설계사,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또는 보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일사전속주이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이 판매가 가능한 사람이고요. 그 보험 설계사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예외 법칙인 교차 모집 제도가 있습니다. 생명에서 손해에서 생명 이렇게 다를 이종간으로 내가 교차 모집 제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보험 대리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대리점.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보증금 같은 경우를 어디다 낸다? 보험 회사에다가 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 한도로 해가지고 영업 보증금을 내고 판매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처럼 중개하는 사람 맞지만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영업 보증금이 있지만 회사에다 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낸다? 금감원에다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우리 두 가지 은행과 신용카드를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은 워낙 굴지의 대기업이다 보니까는 영업보증금 없습니다. 영업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은행 내부라든가 혹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전화, 통신, 우편 모든 게 다 가능하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표에 있는 내용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 보험회사 임직원 있어요. 나는 설계사 아니고 그냥 보험회사 직원이야. 이런 분들도 모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 이런 높으신 분들, 주주명부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다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이거 등록 요건 이런 거 왜 말 안 해주세요? 네.
등록 조건 설계사는 1, 대리점은 2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설계사는 1, 대리점은 2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1과 2만 기억해도 문제 풀 수 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솔직히 이거 1년이냐 2년이냐 이것까지 문제 내면 좀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31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영업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아까 마무리 지었습니다. 개인 대리점, 법인 대리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면제다. 중개사는 금감원에 된다는 것까지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보게 되면은 보험 설계사 신규나 경력자의 등록, 보험 설계사의 말소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글로만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원페이퍼로 간단하게 제가 써 드릴게요. 메모하시고 나서 다시 책으로 넘어가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솔직히 지겨우시죠, 법규? 저도 하면서도 지겨워요. 하면서도 지겹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시험을 합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지금 가지신 분들의 목표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다라든가 한 달에 뭐 연봉이 얼마가 되고 싶다라든가 혹은 내가 부지점장, 지점장 뭐 이렇게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거 다 꿈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초기 단계니까는 좀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보험 설계사의 등록이라든가 뭐 말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보험 설계사는 내가 나 보험 영업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 바로 설계사가 있으면요. 설계사가 있고 회사가 있으면은 자, 설계사는 회사에 위촉을 합니다. 설계사는 회사에서 어디다가 등록을 해준다? 협회에다가 이때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계사가 단독으로 다이렉트로 내가 등록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설계사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도 있겠죠? 반대. 자, 회사는 회사에 위촉을 했으니까는 회사랑은 해촉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협회랑은 말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개념. 자, 그래서 설계사가 한 번에 협회에다가 내가 등록할 수 없어. 왜? 설계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되는 일사전속주의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했죠. 자,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데 말소할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나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내 등록이나 이걸 말소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회사랑 하는 거는 위촉과 해촉. 그리고 협회랑 하는 거는 등록과 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등록과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그 중에 말소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직접 신청이 불가하다. 오, 맞네요. 회사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직접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험설계사의 말소.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한다. 네, 회사를 통해 가지고 말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밑에 본인 방문 또는 공인 인증을 통한 직접 말소가 가능하다. 직접 말소도 가능하구나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경우는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가볍게 읽을게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은 보험 설계사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뭐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된다. 근데 복권이 되거나 2년이 지나거나 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설계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오, 이건 조금 무서운데요.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야, 이거는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취소해버린다든가 내가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업 정지가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설계사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도 영업정지 당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영업정지라는 게 뭐 평소에 뭐 행실이 뭐 나빠서 이런 것보다도 무슨 영업적인 업무적인 무언가 민원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고객님께서 제가 3대 기본 지키기를 안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죠. 약관 교문 설명 의무를 안 해가지고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누구야? 그 보험금융위원회에서 바로바로 이게 뭐 영업정지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저한테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그 설계사님 그거 진짜 3대 기본 지키기 위반하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고객님께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아, 네, 정말이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영업정지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저 정말 잘 지켰고요. 정말 다 교부해드렸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뭐 민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그냥 목 치고 영업정지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설계사한테 청문을 실시하여가지고 그런 소명을 먼저 듣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일하다 보면은 그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고객님도 감사한 고객님도 많으시지만은 가끔 가다가 굉장히 또 악성 민원의 소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3대 기본 지키기 그리고 정말 그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보호받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야, 이것도 너무 쉬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이거 뭐 당연히 안 되죠.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처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피디님이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피디님 어두운 데 데리고 가지고 계약할래 죽을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당하게 그런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아유, 이거 우리 남편 지금 회사에 있는데 이거 그냥 내가 서명해도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버님 다시 만나시고 나서 남편분 만나서 서명 받아야 되는 게 물론인 거고요. 우리 부모님 보험인데 제가 내드리려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바쁘셔가지고요. 해외 나가셔가지고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해외 돌아오시고 나서 계약하면 됩니다. 너무 급해지실 필요 없어요. 자,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이 영상을 보면 그러실 일은 없을 텐데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내 동기는 붙었어. 근데 누가 나한테 막 계약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내 동기의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거 다 불법이다. 경유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자, 이거는 참 말이 많은데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자,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보험 땡땡 엄마, 개똥 엄마, 이거 보험 가입하게 되면 내가 3개월 지내줄게. 내가 2개월 지내줄게. 이 땡땡 엄마, 이거 계약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잘 나온 막 그 공기청정기 있단 말이야. 막 그런 거 좀 줄게. 아유, 누구 엄마, 이제 애기 태어나면 유모차 필요하잖아. 내가 유모차 선물해 줄게. 자,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가능한 것이냐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역시나 제가 지금 그 원론적인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특별이익 제공이라는 걸로 걸리게 됩니다. 자, 특별이익 제공. 자, 이 말즉슨 보험 계약의 대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할 때 특별이익 제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상담이라든가 좋은 상품을 셀렉해 가지고 컨설팅하고 좋은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참 삶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죠. 무언가를 또 이제 주고받고 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특별히 지금 선물 좀 달라고 요구하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설계사님들께서 너무 이 고객님한테 감사해가지고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연간 보험료의 10%.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월 20만 원짜리 저축보험을 가입했다고 치죠.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연금보험 가입했습니다. 자, 최초 연간 보험료가 얼마죠? 연간 보험료 연간은 24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10% 24만 원. 어머, 그럼 내가 24만 원까지는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네요. 24만 원이면 꽤 큰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연간 보험료의 10%가 끝이 아니라요. vs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웬만하게 되면은 이 3만 원 넘어가는 선물은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20만 원짜리 연금보험 판매해가지고 연간 보험료의 10%는 24만 원이지만은 이게 3만 원보다 크죠? 그러니까는 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웬만해서는 그냥 3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3만 원 넘어가는 선물을 주는 순간 그거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에 걸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걸리는 이유도,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제가 이걸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교육자의 마인드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계약의 성사와 그 불성사, 그 기로에 선물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가치관에 혼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그냥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 가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 자, 보험회사 자체 심사 후 관리번호 부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팜플렛 생각하시면 돼요. 팜플렛을 받아가지고 여기 좋은 상품 나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딱 받았어. 딱 보면서 이거 이런 상품이구나. 이거 연 이자가 몇 프로가 되는구나. 사망 보장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보험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지환급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내용들을 만들려고 할 때, 광고 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설계사님들이 내가 좀 전단지 돌리면서 내가 조금 개척 영업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한들 그거를 그냥 쓰게 된다고 한다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관리 부여를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원래 원리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보험 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 상품 요약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지 환급금,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 방안, 이런 것들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밑에 기재 금지 사항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금지 사항.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관한 사항, 이거는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배당.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건데 기억나실까요? 자, 배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때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하게 되면은 남는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배당을 주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배당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5% 배당해 드릴게요. B 같은 경우에는 10% 배당해 드릴게요. C는 50% 배당해 드릴게요. 자, 어디다 가입하실 겁니까? 당연히 50% 배당해 드릴게요를 가입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진짜로 50%씩 나오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요즘에 뭐 은행금리 막 2%도 안 되는 시대에 50% 준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수익률에 조금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 같으니까는 계약 받고 싶어서 자극적으로 이런 식의 배당금, 수익률 이런 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완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자료 만들면서 연간 7% 뭐 고정, 연간 10% 수익률 확정, 보증 막 이런 말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기재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보험 세일즈 할 때 이자 높은 걸 좀 광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광고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 되고요. 아니 되고 고객님한테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님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도치를 보니까는 평균 수익률이 6% 정도 나옵니다. 평균 수익 6%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연간 수익률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그 밑에 기재금지사항,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이익은 분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로 불가하다. 하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피해봤습니다. 하지만 직전 5개년도의 평균치,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은 내가 비교 자료로 내가 공시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상담하고 세일즈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사항 나옵니다. 체결 단계, 청구 단계, 심사 지급 단계인데 이거 저희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 모르는 거 없으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통신수단, 전화로 와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 볼게요. 청약철회, 우리 기억나죠? 청약철회,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으로 받은 날로부터 15일 있었죠. 자, 그 청약철회도 내가 전화로 계약했으면은 전화로 청약철회 가능해야 된다. 전화로 가입했으면 전화로 해지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편하게 그냥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보험업법 위반 시 제재 나옵니다. 보험 위반 제재. 자, 이것도 저희가 아까 방금 전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무자격 모집이 있습니다. 난 시험 떨어졌는데 내 동기는 붙었네. 근데 누가 나한테 보험 계약해야 된대. 그래서 내 동기 이름을 막 빌려가지고 했어. 나는 무자격이야. 근데 내가 있는 것처럼 가서 막 계약을 받았어. 자, 그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덜덜하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특별이익 제공. 누구 엄마 내가 몇 달 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3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걸린다 그랬습니다. 이거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험 안내 자료 관련 위반 나옵니다. 관련 위반, 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하게 된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가 장래 이익을 확정적으로 써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자, 우리가 영업할 때 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질서를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죠. 무자격자 모집 100만 원, 특별이익 제공하면 3천만 원, 작성 계약하게 되면은 건당 100만 원, 본인 모집 말고 다른 사람 명의하는 거 200만 원. 자, 이것도 한 번씩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죠?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내가 A생명보험사인데 B생명보험사가 우리랑 업계 1, 2위를 다퉈. 근데 막 끌어오는 애사심 때문에 B생명보험사 쓰레기야, B생명보험사는 완전 양아치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것도 신고되면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눌렀다가 100만 원 벌금 낼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쳐주세요. 전 소속 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고 현재 회사의 신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승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승환계약, 환승계약이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갈아탄 겁니다. 갈아탄 거, 계약을 갈아타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 쪽에서 이제 이런 경쟁질서 유지에 관련 협정,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승환계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승환계약을 먼저 글로 볼게요. 보험설계사의 전 소속회사 등록 말소 전후 각각 3개월. 아이고, 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A생명보험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쭉 A생명 다니고 있다가 이때 내가 퇴사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말소하고 해촉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해가지고 퇴사를 하고 나서 직전 3개월, 직후 3개월. 자, 이때 내가 A생명보험사 다닐 때 계약하셨던 분들이 계약이 실효나 해지가 났어.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고객님들의 선택이시니까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만뒀어. 근데 내가 원래 모집했던 그 고객님들께서 이 기간 동안에 실효나 해지가 났어. 이거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데 B생명보험사로 갔어. 근데 B생명보험사 가가지고 이 계약들이 여기 이 기간 동안 6개월 기간 동안 신계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승환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박문서가 A생명보험사 다니고 있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고객님들께서 그냥 아유 실효하고 해지하고 막 나셨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실효나 해지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비보험사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고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저 그럼 이거 실효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승환계약, 금지되는 승환계약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계약이라는 게 한번 계약하고 나서 이 보험이라는 거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납입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지만 그 효력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보험을 중간에 가입했다가 설계사 바꿨다고 해가지고 뭐 실효나 해지했다가 또 다시 가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해지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낸 돈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만든 게 바로 이 승환계약이다. 그래서 볼게요. 보험 설계사의 전 수속회사 등록 말소 전후 각각 3개월. 이 3개월 동안에 실효 해지라는 거 소멸된 계약이 설계사 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 소속된 회사에다가 6개월 이내에 또 신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승환이다. 근데 제외 계약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 속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네 걸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럼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 자 이번 시간 또 마지막이네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인데. 여러분도 우수 인증 설계사가 다 되셔야겠죠,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우수 인증 설계사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우수 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자, 한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해야 됩니다.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요. 한 회사에 이직하는 그 보험 설계사의 경력 아닙니다. 근속해야 되고요. 자, 유지율 봅니다. 유지율 보고요. 민원 건수가 없어야 됩니다. 민원 건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평가를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순부터 중순까지 평가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답으로 많이 선택들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소득, 실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한 회사에 3년간 근속하는 성실한 사람이고요. 유지율도 좋으니까 계약 관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민원 건수도 한 건도 없는 굉장히 올바른 도덕적인 설계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바르기만 해가지고는 우수 인증 설계사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실적이나 소득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써져 있죠. 그것도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보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2편 보험법규 그 안에 제4장 보험 모집 준수사항까지 이제 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 공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할 때 1개 정도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개를 하게 되면은 공통 진도가 다 빠지는 거고요. 공통 진도 빠지고 나서는 저희 생명보험 하나, 재산보험 하나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지겨우셔도 조금만 막 찌뿌둥하셔도 하루에 1개씩 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꼭 시험 합격 끝까지 저와 함께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